네, 2강에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2강 조금 남은 거 하고요. 세 번째 챕터로 넘어가겠습니다. 2강에서 우리가 폐류위생 프로그램의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폐류 안전의 키, 핵심은 뭐냐면 수질이 좋아야 된다. 수질이 좋단 말은 깨끗하다는 차원을 떠나서 오염이 없어야 된다. 분변 이런 곳에 오염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물이 안 좋아서 수질이 안 좋아서 폐류가 거기서 오염이 되게 되면 그 오염된 폐류를 모르고 우리가 수확해서 육상에 가져오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폐류 정화 같은 특별한 처리를 하지 않는 한은 폐류배 속에 오염물질이 그대로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안전한 해역에서 폐류를 생산하고 수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수확한 폐류도 또 더러운 물을 씻거나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오염을 시키거나 더러운 통에 담는다든지 새 같은 곳이 않도록 방치한다든지 그런 육상에 가져와서도 적절히 관리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겠죠. 깨끗한 바다에서 깨끗이 키워서 안전한 곳에 가서 가공하는 이것이 폐류 안전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한국의 한번 사정을 볼까요? 여기에 있는 오른쪽 지도, 손으로 그린 듯한 이 지도가 1970년대 당시의 지도입니다. 왼쪽은 현재 컴퓨터로 그린 것이죠. 왼쪽 그림에서 사각형으로 보이는 것들이 수화식, 굴을 줄에 달아서 키우는 그 양식장들의 위치고요. 이렇게 구역을 쳐놨습니다. 이 구역은 조사를 해보니 이 구역 안이 안전하다는 것이고요. 구역 밖에 해안선과 이 줄을 치놓은 구역 밖의 사이에는 뭘 안 하죠. 안 하는 이유는 오염물질이 들어와서 희석이 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70년대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고요. 한국은 조금 해역 특성이라서 조사를 해보면 빨갛게 된 것은 오염됐고 노란 것은 안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언제입니까? 7월 이때 오염이 많이 되죠. 그 이유는 비가 많이 오는 시기입니다. 그럼 7월에 어떻겠습니까? 비가 오면 폐류를 못 따도록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굴 같은 경우에는 한국 여름철에 수확을 하지 않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만 다른 폐류들은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강수에 비나 눈에 올 때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현재는 7개 해역이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고요. 굴을 비롯해서 피조개, 홍합 이런 것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해역들은 미국에 수출도 하고 EU, 일본, 중국 이런 곳에 수출하는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챕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폐류위생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또 그에 따라서 관리를 하고 또 미국 수출도 하고 끝에 말씀드린 것처럼 EU도 수출하는데요. 그러면 아무 문제 없이 현재까지 왔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도전과 그에 대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어 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소개시킨다라고 해서 카메룬에서 이 모든 것을 일시에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고요.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한국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회적 여건에 맞게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하나씩 해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부터 우선순위가 높은 것부터 사회적인 여건, 리소스가 허락하는 대로 조금씩 발전시켜 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70년대부터 60년대부터 지금까지 오랫동안 걸렸죠. 70년 가까이, 60년 가까이 걸렸는데요. 그렇게 시간을 할애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한국이 또 프로그램을 많이 업그레이드하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걸 소개시키고자 합니다. 아까 보셨던 그 1호, 제일 처음 70년대 지정되었던 그 해역의 그림인데요. 약간 옆으로 늘어났지만 테두리가 보이시고 빨간 점들이 보이실 거예요. 이 빨간 점들이 뭐냐면 2012년도에 미국 FDA와 한국 정부가 조사했을 때
나왔던 노로바이러스의 그런 모습들이에요. 보시면 주황색 동그라미가 대장균인데요. 해역을 관리할 때 쓰는 지표라 했죠. 이거 별로 없어요. 그런데 노로는 빨간 동그라미 굉장히 많이 나왔죠. 이렇게 갑자기 바이러스라는 것이 출현을 한 거예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노로바이러스는 노워크 바이러스라 부른다 했죠. 노워크 지역의 초등학교에서 집단 식중독 이후로 세상에 알려졌는데 그 이후로 별로 크게 문제가 안 됐어요. 그렇지만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부터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기 때문에 모든 언론이 시끄럽게 방송을 하고 모든 나라에서 대책을 세우고 난리가 났지만 노로바이러스는 경증의 식중독을 일으키는 설사를 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많이 부각이 되지 않아서 그렇지 이것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1년에 100만 명 정도가 감염이 된다 그래요. 독일도 프랑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만연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해역을 관리하는 지표가 대장균이라고 했는데 대장균은 안 나오는데 노로바이러스 나오니 정부는 당혹스러웠고 당황하게 됐는데 결국 이 말은 한국 굴을 미국으로 수출했더니 미국의 소비자가 설사를 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FDA가 한국에 조사를 왔고 그 결과를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이 뭐냐? 결국 환자가 많이 생겼고 환자의 배설물이 처리되지 않고 바다로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사를 했는데요. 보셨던 1호 해역의 위성 사진입니다. 노랗게 보이는 곳, 빨갛게 보이는 곳이 있는데요. 노랗게 점선으로 한 것이 전부 다 사람이 사는 마을들입니다. 빨간 곳은 조금 큰 주거지고요. 여기에는 대단히 하수처리장이 있는 곳입니다. 이 말은 하수처리장을 사람이 많이 사는 곳에 한 개 지어놓고 그것만 처리를 했다는 것이죠. 나머지는 그냥 내버려뒀다. 이유는 보시는 바와 같이 한국은 산이 무지 많습니다. 초록색으로 보이는 것들이 다 높은 산들이고요. 그 산 사이에 계곡들이 나무가 없는 곳이 사람이 사는 곳이에요. 마을들이 이렇게 산과 산 사이에 고립되어서 떨어져 있다 보니 하수처리장으로 다 오수를 보낼 수 없었고 그냥 바다로 흘려보냈던 것이죠. 결국 마을마다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지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힘들었다. 그리고 환경부는 우리가 먹는 상수원 보호에 노력했기 때문에 바다로 바로 들어가는 어촌 마을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12년 1번만 보겠습니다. 7계획 중에서 1번에 빨간색 박스로 치는 것을 보면 12년도 문제가 생겼던 12년도 이전에는요. 전체 마을 중에서는 50% 정도만 하수처리가 됐고 나머지는 전부 다 바다로 버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서 노로바이러스가 안 나오게끔 하려고 하니 힘이 들었겠죠. 오랫동안 공을 들여서 지방정부, 환경부, 해양수산부가 협력하고 회의하고 싸우고 이렇게 해서 지금 21년도에는 한 86% 하수처리율을 목표로 두고 열심히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결코 쉬운 과정은 아닙니다. 그럼 과거에는 왜 별 문제가 없었느냐? 그때는 노로바이러스 유행하지 않았고요. 한국 사람들이 물을 많이 쓰지 않았어요. 제가 알기로 과거에는 지금처럼 서양식, 수세식 변기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분유를 모아서 퍼내는 방식이었고요. 그래서 보니 바다로 오히려 많이 흘러 들어가지 않았고 땅 위로 스며드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경제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좀 잘 살게 되었고 깨끗한 환경 속에서 멋진 삶을 사고 싶어 하니까 샤워도 자주 하고요. 수시식 화장실도 쓰고요. 결국 물을 많이 쓰게 되었죠. 그래서 발생하는 오수량이 엄청나게 늘었는데 하수처리장은 따라가지 못했다. 거기서 필연적으로 생기게 되는 그런 위험이죠. 이게 발전해 가는 과정 중의 하나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도 많이 지었는데 곳곳에 산발적으로 작은 하수처리장을 많이 짓다 보니 이렇게 한 곳에서 원격으로 모니터링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생긴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는 원격 모니터링 하는 이런 시설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실에 앉아서 수십 개의 하수처리장이 잘 돌아가나 이렇게 원격으로 볼 수 있는 설비이죠. 물론 인터넷망 같은 사회 여건이 허락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런 게 없어서 못하겠어. 그게 아니라 과거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한국이 작은 하수처리장은 사람이 매일 다녔습니다. 매일 가서 확인했죠, 눈으로. 예. 그리고 지금은 원격으로 합니다. 예. 그냥 그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사회적 여건이 좋아지고 인프라가 생기고 예, 자원이 생기면 이렇게 자동화 사람의 손을 덜 쓰는 방식으로 발전할 뿐 기본적인 것은 똑같습니다. 예, 사람이 직접 가는 것. 예, 안 되면 그렇게 하는 거죠. 예, 그렇게 발전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도입할 수 없으니 애초부터 이렇게 분뇨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해. 그렇게 의욕을 상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작은 하수 처리장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주변에 마을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기 싫다. 하수 처리장이 우리 마을에 있으니까 안 좋다 하는 그런 소리를 하겠죠. 그래서 모든 시설은 지하에 이렇게 넣어놨고요. 밖에서 보면 이렇게 파란색 그런 세멘트로 포장된 주차장 같은 그런 것만 이렇게 보이는 곳이고요. 지금 이 장면은 만약에 어느 마을에 하수처리장이 고장이 나서 문제가 생겼고 그럼 흘러 넘치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어떻게 출동해서 긴급히 하수를 빨아들여서 다른 하수를 옮기고 할 것인지 그런 계획을 세워서 연습을 하는 것이에요. 가상의 연습.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숙달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과정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수장도 짓고 원격 감시도 하고 고장이 나면 이렇게 처리하겠다 하는 그런 대응 훈련을 하는 것이죠. 2012년 이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크게 문제가 안 됐기 때문에. 하지만 노로바이러스가 나오면서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그냥 발전해 오는 것이죠. 만약에 여건이 안 되면 여건이 안 되는 대로 키가 되는 안전한 수질, 폐를 안전하게 키우겠다는 그 목표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 방법론만 달라질 뿐이지 핵심은 똑같습니다. 지금 아마 최근에 올해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초록색으로 된 부분이 이제 하수 처리장이 생겨서 관리가 되고 있는 곳이고요. 빨간색은 지금 공사 중이거나 앞으로 계획이 있는 곳입니다. 초록색 면적이 많이 넓어졌죠. 제일 처음 그림에 보시면 빨간 테두리가 조금 있었고 나머지는 다 노란색이었는데 지금은 그 마을마다 다 대부분 다 생겨서 저렇게 하수 처리가 되고 있다는 뜻이고요. 섬이라든지 좀 끝에 소외된 지역들은 아직도 없고요. 지금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전히 여기서는 분뇨가 나오는 게 아니냐?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또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또 뒤에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그림은 뭐냐면요. 하수 처리장이 없는 마을에서 우리가 하천에서의 대장균을 조사한 결과예요. 이 마을 같은 경우에는요. 18년도에 하수 처리장이 생겨서 시험 가동을 시작했는데요. 18년 이전에 보시면 대장균 수치가 높죠. 10,000 이상. 수만이 나와요. 100ml당. 그런데 시험 가동을 딱 시작하고 하천이 돌아가니까 뚝 떨어졌죠. 비포 애프터를 보시면 돼요. 10까지도 뚝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분뇨를 하수 처리를 하면 대장균과 함께 병원 미생물도 다 없어져서 바다로 들어가면 조금만 희석이 되면 안전하게 되는 것이죠. 지극히 당연한 원리이지만 증거 자료로서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이 뭐냐 하면요. 이제 육상은 이렇게 하수 처리장을 건설해서 관리를 하면 되는데 바다에서 직접 버리는 것들이 있어요. 위에 작은 배가 보이시죠? 이렇게 작은 배들을 많이 씁니다. 아마 여러분 나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작은 배들이 많죠. 큰 배는 큰 물건을,
컨테이너를 외국으로 수송하거나 이럴 때 쓰지만 어업 활동을 하는 데는 이런 작은 배가 너무 좋거든요. 작아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 수화식 굴, 양식장, 줄로 200m씩 쭉 연결된 그 사이로 들어가기도 너무 좋죠. 그렇지만 보시다시피 어디 화장실을 둘 공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새벽에 굴을 따기 위해서 작업하기 위해서 이 배를 타고 나갔는데 화장실이 급하면 방법이 없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육상에 들어가는 거 말고도 배에서 들어가는 것도 있게 마련이고요. 그래서 왼쪽에 위에 그림처럼 화장실을 이렇게 보급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동식 화장실이죠. 뚜껑을 열고 배설을 하고 물을 내리고 그런 분뇨가 밑에 모이고 육상에 들어왔을 때 버리는 방식이에요. 뭐 수천 개를 마을에 보급을 했고 가지고 다니게 했습니다. 사용을 하기가 참 어렵겠지만 방법이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분뇨가 모였다고 치면 그 모인 분뇨를 배에서 내려서 이동식 화장실을 들고 집에까지 가야 되는데요. 아무도 원하지 않아요. 그런 행위는. 집에 가서 그걸 비운다. 그래서 그냥 배를 대는 포구에 화장실을 지어줬습니다. 그 이동식 화장실에 있는 것을 버리고 씻으라고. 그래서 그냥 다시 배에 두라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고요. 주위의 분위기와 어울릴 수 있도록 몇 가지 모델을 개발해서 지방정부에서 이렇게 지어줬죠. 그래서 깨끗하게 쓸 수 있고, 물론 화장실 기능도 있습니다. 그냥 배에서 내려서 화장실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각 항구마다 보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처럼 작은 배에 이동식 화장실을 두면요, 여자들은 못 씁니다. 남자들도 쓰기 꺼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끄러워서 너무 오픈되어 있으니까 우산으로 이렇게 가려야 될까요? 뭐 그렇기 때문에 좀 불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지선에다가 화장실과 아까 이동식 화장실을 버리고 씻을 수 있는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된 이런 바다 공정 화장실을 곳곳에 지었습니다. 그냥 배를 대고 올라가서 화장실에서 일을 보라고 이렇게 해줬는데요. 뭐 좋습니다. 굉장히 호응이 좋고 많은 분들이 쓰는데 단점인 태풍이 올 때마다 조금 위험해서 이걸 갖다가 조금 육상으로 끌어놨다가 다시 원위치시킨 그런 에러는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여러 가지 조치 중에서 가장 호응이 좋고 많이 쓰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어떤 분들은 그냥 또 선박을 잠시 정박하기에 좋은 곳이라고 잠시 대놓고 뭐 계시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주변에 많이 생겼습니다. 여기는 바다에서 물고기를 키우는 거예요. 아마 카메룬도 틸라피아 같은 담수어리를 키우기 때문에 호수에서 뭐 익숙하실 텐데요. 한국은 바다에서 이렇게 거물로 케이지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물고기를 키우는데요. 여기 사람이 뭐 항시 있거나 아니 왔다 갔다 하게 되겠죠. 화장실이 없었어요, 과거에는. 그러면 어떻게 될지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화장실을 이렇게 보급을 했고, 바다로 버리는 형태가 아니라 수세식이지만 물과 함께 밑에 저장고에다가 분열을 보관을 하면 지방정부에서 주기적으로 수거를 하는 형태로 이렇게 해줬습니다. 모든 PCKG 가두리 양식장 해준 것은 아니고 폐류 양식장과 인접한 곳 위주로 우선 보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밑에 보면 형광색 조끼를 입은 사람이 두 사람 있죠. 아까 위에는 바다 공정 화장실이에요. 그러면 이 바다 공정 화장실은 육상이 있지 않기 때문에 청소를 혹은 화장지를 누군가 갖다 주고 해야 되는데 그러기가 어렵죠. 그래서 민간인 어업인들 중에서 이렇게 해역당 한두 명 정도를 고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기적으로 바다 공정 화장실 청소와 관리도 하면서 또 이 사람들에게 명예감시원 자격을 부여해서 바다에서 분뇨를 버리거나 오염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고발하고
지도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줘서 이렇게 서베일런스와 메인터넌스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고, 우측 위에 있는 것처럼 이분들은 활동 보고서를 작성해서 지방정부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활동 보고서를 보고 이 사람들에게 임금을 지불하는 그런 형태로 민간인을 고용해서 감시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하기로 했습니다. 결국에는 바다를 사용하는 사람, 바다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바다에서 소득도 얻고요. 또 동시에 바다를 오염시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바다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방법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 곳에 떨어져 살고 계시고 또 무기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뭐 조합이라든지 혹은 마을에서 어업인들의 간담회라든지 이런 걸 할 때마다 미리 교육을 하도록 엄화시켰습니다. 우리가 축구 경기를 하거나 뭐 이런 큰 행사를 할 때 애국가를 부르거나 뭐 자기 국기를 보고 이렇게 예를 표하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어업인들의 회의에 앞서서 위생교육을 한번 듣고 하도록 이렇게 했죠. 물론 연세 많으신 분들이 교육을 듣는다고 해서 쉽게 바뀌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들과 같이 업을 하는 이분들의 아들, 손자들 이렇게 세대가 흘러가면 자연스럽게 교육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아까 한 가지 빠뜨렸는데요. 하수처리장이 없는 곳은 어떻게 하는지 그 말씀을 안 드렸네요. 하수처리장이 없는 곳이 아직도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죠. 예산과 이런 것이 드니까. 그것은 굴을 보통 한국에서는 10월부터 그 다음에 한 5월까지 이렇게 수확을 하는데요. 하수처리장이 다행히 생긴 곳은 괜찮지만 하수처리장이 아직 생기지 못한 곳은 분뇨가 나오고 있죠. 근데 한국은 하수처리장이 없는 그런 곳에 있는 작은 집들은 집 밑에 정화조가 있습니다. 정화조에는 임시로 모였다가 나가는 통 같은 거죠. 계속 모아두는 것이 아니라 흘러나갑니다. 그래서 그 통을 지방정부에서 주기적으로 퍼주는 것으로, 특히 폐류가 생산된 시기에는 몇 번씩 퍼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로 들어가는 양을 최소화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힘듭니다. 예산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기 때문에 하지만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하지 않았지만 노로바이러스 같은 바이러스 오염이 나오면서 하고 있고요. 이것도 역시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하수처리장을 지어야 되지만 하수처리장이 생기지 않는 동안에는 이렇게 분뇨를 일정 기간 수거하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공동 화장실을 지어서 그것을 쓰게 하고 그것만 퍼낸다든지 이런 다른 차선책을 우선순위에 따라서 적용하고 있는 것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것은 이제 설비의 관리인데요. 무슨 말이냐? 폐류, 뭐 클램이든 오이스터든 머슬이든 뭐 생산해서 껍질을 제거해야 되고 또 말리거나 끓이거나 굽거나 냉동하거나 여러 가지 가공을 해야 되는데요. 그 가공 설비를 깨끗이 관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폐류 안전의 키를 설명할 때 키포인트가 뭐였냐 하면 깨끗한 해역에서 안전하게 키워서 육상으로 가져간 후에도 오염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었죠. 바로 작업 중에 오염될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왜? 작업은 로봇가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칼을 들고 까야 되죠. 그렇게 할 때 이 사람이 병원균을 가지고 있거나 아픈 사람이거나 혹은 주변이 더럽거나 칼이 부식되었거나 기타 이유가 생기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가공 설비를 관리해야 되는데요. 이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가공 설비를 수출국의 요건에 맞게 등록을 해야 됩니다. 경험이 있으신 공무원도 계실 거예요. EU에 물고기를 잡아서 수출하려면 물고기를 잡는 선박 자체를 EU 정부 당국에 등록을 해야 되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미국도 EU도 가공 설비도
등록하도록 되어 있고,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등록번호, 국가 코드, 일련 번호 뭐 이런 것들을 부여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한국에서 역시 미국, EU, 뭐 중국, 일본 수출 공장들은 이런 형태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Interstate Certified Shellfish Shipper List라는 것이 있는데요. 주정부간 인가된 폐류 선적자 명부 뭐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결국 미국은 미국 내에서도 주 경계선을 넘을 때는 이렇게 등록된 가공시설에서 생산된 것만 넘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등록을 해야만 추적이 됩니다. 제품이 있는데 이걸 먹고 누가 배탈이 났습니다. 이 제품은 어느 공장에 생산됐는지를 알아야 그 공장을 가볼 수 있고, 그 공장의 위생 상태를 볼 수 있고, 원료를 어디서 가져왔는지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장 등록 관리가 필수적으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고, 1년에 한 번씩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미국 FDA 점검관들에서는 체크리스트예요. 이거는 예일 뿐인데요. 공장에 가서 위생 점검을 하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매번 갈 때마다 혹은 사람이 바뀌면 막 다르니까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목록을 만들어 놓고 체크를 합니다. 배관은 괜찮은지, 물은 괜찮은지, 얼음은 괜찮은지, 종업원들이 건강한지, 장갑은 뭐 잘 꼈는지, 화장실은 있는지, 화장실 갔다가 손을 씻는지, 기타 등등 많은 것을 체크를 하게 되죠. 예, 이것도 굉장히 어렵고 복잡할 거로 보입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우선순위와 자원의 문제입니다. 한국이 70년대부터 미국에 굴을 수출했다 했죠. 그러면 이런 점검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놀라운 것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1972년에 굴을 수출했으면 아마 70년쯤 한국을 와서 이렇게 체크를 했을 거예요. 미국 FDA 점검관들이. 그러면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10년, 2020년, 50년 가까이 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2000년대에 와서 우리에게 요구한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더운 물로 손을 씻으세요. 비누로. 그전까지는 이런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한국에 더운 물이 나오는 공장이 없었고 한국의 경제 수준이 온수를 보급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는 걸 사람들이 알은 것이죠. 그래서 그때는 찬물이라도 손을 깨끗이 씻으라 했답니다. 그런데 2000년대 들어와서 한국이 좀 잘 사네. 예. 그다음에 공장에 충분히 보일러를 놓을 수 있겠네. 그때부터 요구했거든요. 그러면 아시겠죠, 여러분? 가장 우선해야 될 것부터 먼저 하고요. 사회적 여건이 허락하지 않는 것은 뒤로 미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라에서 충분히 인프라가 쌓일 때 그때 비로소 도입하면 되는 거죠. 비누로 손을 찬물로 씻는 것보다 더운 물로 씻는 게 훨씬 깨끗이 씻깁니다. 확실합니다. 빨래도 더운 물로 하는 것이, 미지근한 물로 하는 것이 찬물로 하는 것보다 훨씬 깨끗이 빨리죠. 알고 계시죠? 하지만 그게 급한 게 아니에요. 깨끗이 씻는 것부터 하고 그 다음에 더운 물은 환경이 될 때 하자. 여기 있는 많은 체크리스트가 EU 예를 들어도 미국 예를 들어도 다 비슷한데요. 입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실 때 항상 전부 다 하지 말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여건이 허락한 대로 하면 얼마든지 도입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 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왼쪽에가 셔킹, 쉘 리무벌이죠. 굴 껍질을 깝니다. 까는 것을 셔커라고 영어로 표현하는데요. 예, 그 일하는 사람을 셔커, 행위를 셔킹이라고 하죠. 예, 보시면 헤어네트, 머리카락이 들어오지 않도록 모자 쓰고요. 마스크 쓰고 고무로 된 장갑 끼고 앞치마하고 깨끗한 용기와 칼을 가지고 이렇게 까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예. 우선순위부터 하면 됩니다. 그다음 오른쪽은 굴을 이렇게 씻는 작업대, 포장하는 작업대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작업복이 없습니다. 그냥 평상복에 앞치마만 두르고 모자를 대충 쓰고 있죠. 예. 두 개 보면 왼쪽이 훨씬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오른쪽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그냥 평상복에 앞치마를 입고 머리에 적당한 헤어네트를 쓰고도 이렇게 작업을 해도 되는 것이죠. 오른쪽이 도입 단계라면 왼쪽은 완성 단계 좀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건에 맞게 중요한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저기서 중요한 거는
예, 불침투성 장갑, 젖지 않는 장갑을 끼고 머리카락, 귀골이 이런 것이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죠. 예, 왼쪽처럼 깨끗한 옷을 공장에서 취급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오른쪽부터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학 관리입니다. 해역이 다치거나 오염이 되거나 폐류독소가 발생했거나 이런 이유로 해역이 다친 경우에 수확을 하면 안 된다 했죠. 해경이 일일이 가서 따라가서 감시할 수 없기 때문에 옛날에는 폐류를 잘 따고 있는지 공무원들이 배를 타고 나가서 감시를 했습니다만 굉장히 힘든 일이죠. 한국에서는 새벽 4시, 5시에 벌써 굴 수확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사회적 여건이 되면서 채취 작업선에 GPS 신호 발생기를 달고 사무실에 앉아서 스마트폰으로 배가 어디로 어떻게 다니는지 이렇게 보면서 클로즈된 해역, 해역이 닫힌 곳에 가지는 않는지, 혹은 아까 보셨던 1호 해역에 테두리 있었죠. 그 테두리 밖에서 뭘 따지는 않는지 이렇게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도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여건이 안 될 때는 사람이 직접 하고, 여건이 되면 이렇게 과학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공무원이 채취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겁니다. 이 굴은 안전한 오픈된 상태에서 어느 몇 번 어장에서 양은 얼마, 누가 언제 땄다, 이걸 해주면 이것을 공장에 같이 굴과 납품하게 되고, 공장에서는 이 서류를 가지고 있고 공장에서 가공해서 수출을 하거나 시장에 내놓으면 문제가 생기면 공장에 오고 이 하베스 서티피케이트 채취 증명서를 보고 어느 해역인지, 해역이 정부에서는 깨끗하다는데 왜 배탈이 났지, 사고가 났지, 그때 뭐가 문제가 있었나, 이렇게 역추적되는 트레이스빌리티, 이력 추적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이렇게 보고를 하고요, 관련 제품은 전부 다 폐기를 해야 됩니다. 예, 이렇게 채취 증명서를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가공했고 어디로 판매했고 하는 장부를 다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자 보십시오. 바다를 정부가 관리하고 있고요. 합법적으로 딴 거를 정부가 증명해 주면 어업인 등 이걸 가지고 생산해서 판매를 하는데 공장에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것이 딱 여러분들이 아시는 HACCP 해썹 혹은 GMP의 전 과정입니다. 예. 역할에 따라서 해역은 바다가 관리해 준다. 제품의 안전함은 정부가 보장해 준다. 가공하는 업체는 등록을 한다. 그리고 관련 서류는 이렇게 잘 가지고 있다. 문제가 생겨도 어디서 나왔는지 추적이 된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제품도 회수한다. 이런 기록과 관리 시스템이 해썹, HACCP라고 보시면 되고, 결국 여기에 자연스럽게 그것이 녹아 들어가게 됩니다. 예, 이렇게 한국이 폐류 위생과 폐류 양식을 발전시키는 데는 여기 보시는 이런 EU나 미국의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 왔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미국 전문가, EU 전문가, 혹시 여러분들 만나실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주기적으로 와서 저희랑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이제 이런 도움을 받았던 것을 여러 나라에 나눠주려고 하고 있고요. 여러분 나라에서도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한국과 함께 일해서 여러분 경제도 부흥시키고 또 지구촌 식구로서 다 같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총 3강의를 했고요. 한국에서의 폐류 양식과 폐류정 프로그램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